저는 리수진입니다. 아니, 그건 가명이죠. 진짜 이름은 말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1월, 저는 평양 조선중앙텔레비전의 간판 아나운서였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저는 스튜디오 조명 아래 앉아 원고를 읽었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 적들의 음모, 완벽한 발음, 완벽한 미소, 완벽한 충성심.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아 원고를 펼쳤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입에서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말들이었습니다. 10년간 수천 번 반복한 문장들. 저는 이제 생각하지 않아도 완벽하게 읽을 수 있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전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어젯밤 7살 딸 은별이가 했던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엄마, 유치원 선생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잘 산다고 했는데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보다 잘 살아요? 아이는 순진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은별아, 그런 말 하면 안 돼. 절대로.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민철이가 황급히 방문을 닫고 창문까지 확인했죠. 혹시 도청 장치가 있을까봐.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평양 최상류층이라는 특권을 누리면서도 매 순간 감시당하고 있다는 공포 속에서 여보, 유치원에서 뭘 본 걸까요? 민철이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마 중국에서 온 물건들을 봤을 거예요. 간부 자녀들이 몰래 자랑했겠죠. 우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평양 엘리트층 아이들은 밀수품 과자를 먹고 외국 옷을 입었죠. 하지만 그걸 입 밖에 내는 순간 모든 게 끝장이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분장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완벽하게 그려진 화장, 단정한 헤어스타일, 붉은 입술. 하지만 그 눈 속에는 공허함만 가득했죠. 저는 누구였을까요? 아나운서? 거짓말쟁이? 아니면 그저 살아남으려는 겁쟁이? 수진 동무, 잠시 이야기 좀 합시다. 갑자기 들린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 선전선동부 박 부장이었죠.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무슨 일일까? 혹시 은별이 얘기를 들었나? 부장실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앉으시오. 저는 의자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박 부장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오늘 오전 방송 봤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부장 동무. 문제가 있었습니까? 제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죠. 3분 42초 지점. 원고를 잘못 읽었소. 위대한 수령님을 경애하는 수령님이라고 했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랬나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죠. 매일 같은 말을 반복하다 보니 실수한 것도 모르고 넘어갔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부장 동무. 제가 깜빡이라. 박 부장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수진 동무, 동무의 충성심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최근 동무의 태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보고가 여럿 올라왔어.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충성심의 의문. 그 말은 곧 조사 대상이 된다는 뜻이었죠. 한번 조사 대상이 되면 가족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평양에서 쫓겨나거나 심하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죠. 아닙니다. 부장 동무. 저는 당에 충성하는 아나운서입니다. 앞으로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굴욕적이었지만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었죠. 그러길 바라오. 수진 동무 같은 인재를 잃고 싶지 않으니까. 박 부장의 말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방을 나왔죠. 복도를 걸으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분노인지 공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10년간 완벽하게 연기해 왔는데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니. 집으로 가는 길
저는 평양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도로, 웅장한 건물들, 행진하는 인민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굶주림과 공포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만 알고 있는 진실이었죠. 현관문을 열자 은별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죠.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민철이가 준비한 밥상에는 쌀밥과 고기가 있었죠. 평양 특권층만 누릴 수 있는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었어요? 민철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은별이를 보며 고개를 저었죠. 나중에 얘기하자는 신호였습니다. 밤 10시 은별이를 재우고 나서야 저는 민철이에게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방송 실수, 박 부장의 경고, 충성심 의심. 민철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죠. 여보. 민철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선택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민철이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같은 생각을 읽을 수 있었죠. 탈북. 우리가 지금껏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그 단어. 은별이 때문에라도.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처럼 살게 할 순 없잖아요. 민철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뒀던 게 있어요. 중국 쪽 브로커 연락처를 확보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민철이를 봤습니다. 남편이 벌써 준비하고 있었다니. 언제부터요? 6개월 전부터요. 과학원에서 중국 기술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 통해서. 민철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우리는 그날 밤 새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탈출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은별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그게 제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결심 이후 저희 부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평양의 모범적인 엘리트 가정이었죠. 하지만 속으로는 매일매일 탈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과학원 출근길이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오늘도 자료 좀 가져올게요. 아침마다 남편이 작은 USB를 주머니에 넣는 모습을 봤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들키면 총살감이었으니까요.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남편은 쓴웃음을 지었죠. 지금 안 하면 기회가 없어요. 이 자료들이 우리 보험입니다. 남편이 가져오는 건 단순한 기술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북한의 해킹 프로그램 설계도, 사이버 공격 매뉴얼, 군사 기밀까지 포함돼 있었죠. 저도 제 방식대로 준비했습니다. 방송국에서 일하며 우연히 목격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편집실에 들어갔다가 화면에 띄워진 영상을 봤습니다. 당 고위 간부의 아들들이 마약을 하며 웃고 있었죠. 편집자는 황급히 화면을 껐지만 저는 이미 다 봤습니다. 수진 동무, 본 거 없죠? 편집자가 위협적으로 물었습니다. 네,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몰래 편집실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USB를 컴퓨터에 꽂았죠. 파일을 복사하는 5분이 평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각자의 위치에서 증거를 모았죠. 비자금 명단, 뇌물거래 문서, 고위층의 치부가 담긴 사진들. 민철이의 USB에는 북한 해커 부대의 작전 내역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USB를 손에 쥐고 말했죠. 한국 정부가 우릴 보호해줄 만한 가치는 충분할 것 같아요. 문제는 은별이에요. 딸아이가 문제였습니다. 7살 아이가 탈북 과정을 견딜 수 있을까? 국경을 넘다 잡히면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아찔했죠. 은별아, 엄마랑 특별한 게임 할래? 어느 날 저녁 저는 딸을 무릎에 앉혔습니다. 무슨 게임이에요? 은별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죠. 비밀 여행 게임이야. 은별이가 다른 말투로 말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저는 한국 드라마에서 들었던 억양을 흉내냈습니다. 엄마, 이거 재밌어요. 은별이가 웃으며 따라했죠. 매일 밤 저희는 은별이에게 남한 문화를 가르쳤습니다. 물론 아주 조심스럽게요. 창문을 두 겹으로 가리고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서 은별아, 이 게임은 우리 집에서만 하는 거야. 밖에서는 절대 안 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매일 방송국에 출근했습니다. 완벽한 아나운서 연기를 계속해야 했죠. 위대한 수령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점점 더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조금만 더. 남편은 브로커와의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돈이 더 필요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죠. 얼마나요? 미화 3만 달러요. 경비대 매수하고 중국에서 한국까지 가는데 필요합니다. 3만 달러. 저희가 10년간 모은 돈을 다 털어야 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다 쓰죠. 목숨값이면 싼 겁니다. 저는 숨겨둔 금반지들을 꺼냈습니다. 결혼 선물로 받았던 것들이었죠. 하나하나 손에 쥘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철이는 암시장에서 금을 $8 바꿨습니다. 위험천만한 일이었죠. 적발되면 바로 체포됩니다. 하지만 운이 좋았어요. 한 달 만에 필요한 돈을 모두 마련했습니다. 11월 15일 새벽 3시에 출발합니다.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드디어 날짜가 정해진 거죠. 저는 달력을 보며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2주 후였어요. 그 2주가 정말 길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 들킬까봐 두려웠죠. 방송국에서 카메라 앞에 앉을 때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혹시 제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채지 않을까? 수진 동무, 요즘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소? 박 부장이 물었습니다. 감기 기운이 좀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죠. 몸 관리 잘하시오. 다음 주 중요한 생방송 있으니까. 다음 주. 하지만 저는 그때 이미 평양을 떠나 있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출발 3일 전 저는 팔뚝을 내려다봤습니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문신 자국. 5년 전 레이저로 지웠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죠. 그건 제 치욕의 증거였습니다. 당 간부들의 접대를 위해 새겨진 숫자 코드. 이것도 증거로 쓸 수 있을 거예요. 민철이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이 사실을 밝히겠다고.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이런 굴욕을 당했는지 세상에 알리겠다고.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희는 짐을 꾸릴 수 없었어요. 평소처럼 출근하는 척해야 했으니까. 딱 하나 작은 가방에 은별이 옷 한 벌과 USB 2개만 넣었죠. 여보,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많이 해야죠. 은별이 미래를 위해서.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새벽 2시 저희는 은별이를 깨웠습니다. 엄마, 아직 자고 싶어요. 졸린 눈으로 아이가 말했죠. 은별아, 특별한 여행 가는 거야. 기억나지? 우리가 연습했던 거. 아이는 잠이 덜 깬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양 아파트를 나서는 순간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10년간 살았던 집.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거예요. 가슴이 먹먹했지만 발걸음을 뗐습니다. 택시를 타고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회령까지 갑니다. 남편이 말했죠. 회령? 중국 국경과 가까운 도시였습니다. 기차표를 끊을 때 영무원이 물었어요. 여행 증명서 있습니까? 남편이 위조 문서를 건넸습니다. 브로커가 만들어준 거였죠. 영무원이 한참 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은별이를 꼭 안고 있는 제 팔에 힘이 들어갔죠. 됐습니다. 좋은 여행 되십시오. 영무원이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기차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첫 관문을 통과한 겁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지금부터였죠. 여보, 우리 잘하고 있는 거죠? 제가 속삭였습니다. 네, 이제 되돌릴 수 없어요. 앞으로만 가야죠.
남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평양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다시는 이 땅을 밟지 못할 거야. 은별이는 제 품에서 다시 잠들었습니다. 아이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저는 다짐했죠. 반드시 이 아이를 자유로운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그게 엄마인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니까요. 기차는 8시간을 달렸습니다.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객차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검열원들이 수시로 지나다녔습니다. 신분증 검사합니다. 한 검열원이 저희 앞에 섰어요. 민철이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위조 출장 증명서와 신분증. 검열원은 한참 동안 서류를 들여다봤죠.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은별이를 무릎에 앉힌 채 저는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과학원 기술자시군요. 회령에 무슨 일로 가십니까? 기계 수리 출장입니다. 공장 설비가 고장났다고 해서요. 남편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미리 연습했던 거였죠. 검열원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부인도 같이 가시나요? 네, 저는 조선중앙텔레비전 아나운서입니다. 회령 지역 취재 겸 가족여행입니다.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나운서라는 신분이 이럴 때는 도움이 됐죠. 아,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수진 동무 맞으시죠? 검열원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네, 알아봐 주시니 영광입니다. 저는 방송할 때처럼 완벽한 미소를 지었어요. 검열원은 서류를 돌려주며 지나갔습니다. 후, 남편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첫 번째 고비를 넘긴 겁니다.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죠. 오후 4시 기차가 회령역에 도착했습니다. 역 밖으로 나오자 브로커가 보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과학원에서 오셨습니까? 암호였습니다. 네, 기계 수리하러 왔습니다. 남편이 답했죠.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앞장섰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허름한 트럭에 올라탔어요. 짐칸에 숨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2시간 정도 가면 국경 마을입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십시오. 트럭 짐칸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은별이가 엄마 무서워요라며 울먹였어요. 쉿, 은별아. 조금만 참자. 특별한 여행이잖아. 기억나지?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를 달리며 우리는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몸이 부딪히고 머리가 아팠지만 소리 낼 수 없었습니다. 은별이는 제 품에서 작게 훌쩍이고 있었죠. 여보, 괜찮아요? 남편이 속삭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은별이가 걱정되지만 저는 딸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어요. 아이의 이마는 식은땀으로 축축했습니다. 2시간 후 트럭이 멈췄습니다. 짐칸 문이 열렸고 낯선 남자가 나타났어요. 나오십시오. 여기가 국경 마을입니다. 밖으로 나오니 이미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집으로 가십시오. 브로커가 기다립니다. 남자가 가리킨 곳은 허름한 농가였죠. 우리는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죠. 집 안으로 들어가자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늦지 않게 오셨군요. 저는 최입니다. 오늘 밤 국경을 넘을 겁니다. 브로커 최 씨는 차갑게 말했어요. 돈은 준비하셨죠? 네, 여기 있습니다. 민철이가 허리춤에 감춰둔 달러 뭉치를 꺼냈습니다. 최 씨는 돈을 세어보고 고개를 끄덕였죠. 좋습니다. 그럼 준비하시죠. 경비대는 매수했습니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12시부터 2시까지 2시간 동안 교대 시간입니다. 그때 넘어가야 해요. 단 강물이 차갑습니다. 각오하십시오. 저는 은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7살 아이가 얼음장 같은 강을 건널 수 있을까? 불안했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밤 11시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최 씨를 따라 어둠 속을 걸었죠.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절대 불빛 내지 마십시오. 감시초소가 곳곳에 있습니다. 최 씨의 경고에 우리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30분을 걸었을까?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만강이었죠. 저기가 중국입니다. 강만 건너면 돼요. 최 씨가 가리킨 곳은 정말 가까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강물이 문제였죠. 물이 허리까지 옵니다. 아이는 제가 업고 갈게요. 최 씨가 은별이를 보며 말했어요. 안 돼요. 제가 안고 갑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낯선 사람에게 딸을 맡길 수 없었습니다. 그럼 단단히 안으십시오. 물살이세요. 최 씨가 먼저 강물에 들어갔습니다. 민철이가 저를 부축하며 뒤를 따랐죠. 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저는 비명을 참아야 했습니다. 얼음장이었어요. 11월의 두만강은 뼈를 애는 듯 차갑했죠. 은별이를 꼭 안고 한 발씩 나아갔습니다. 엄마, 너무 추워요. 아이가 떨며 울었어요. 조금만 참자. 거의 다 왔어. 물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허리를 넘어 가슴까지 차올랐죠. 은별이를 높이 들어 올렸어요. 물에 젖으면 안 됐으니까요. 제 팔은 떨렸지만 힘을 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발을 헛디뎠어요. 으악! 남편이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여보, 저는 소리칠 뻔했지만 입을 막았죠. 최 씨가 재빨리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초소에 들립니다. 최 씨가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남편은 물을 뱉으며 일어섰습니다. 괜찮아요. 계속 갑시다.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발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은별이는 제 목을 꼭 감싸며 떨고 있었죠.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요. 최 씨가 속삭였습니다. 정말로 강 건너편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중국 땅이 보였습니다. 마침내 저희는 강을 건넜습니다. 육지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민철이도 무릎을 꿇었죠. 은별이는 제 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아직 안전하지 않아요. 최 씨가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30분만 더 가면 안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쉴 수 있어요.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죠. 11월의 찬바람이 옷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를 딱딱 떨며 걸었어요. 은별이를 꼭 안고 남편의 손을 잡고 30분 후 작은 집이 보였습니다. 최 씨가 문을 두드리자 중국인 여자가 나왔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얼른요. 여자는 우리를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난로가 타오르고 있었죠.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감기 걸립니다. 여자가 마른 옷을 건넸어요. 우리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은별이의 옷을 벗기는데 아이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은별아, 괜찮아? 엄마. 아이는 그것만 말하고 축 늘어졌습니다. 은별아. 저는 딸을 흔들었죠. 저체온증입니다. 빨리 따뜻하게 해야 해요. 중국인 여자가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은별이를 담요로 감싸고 난로 옆에 눕혔어요. 민철이가 딸의 손발을 비벼줬죠. 10분쯤 지나자 은별이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그래,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이제 안전해.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남편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 남편이 저와 은별이를 안았어요. 우리 가족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중국 땅, 우리는 북한을 벗어난 겁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앞으로 2주간 중국을 가로질러 한국 대사관까지 가야 했으니까요. 내일부터 이동합니다. 절대 밖에 나가지 마십시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송됩니다. 최 씨가 경고했어요. 북송? 다시 북한으로 보내진다는 뜻이었죠. 그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긴장이 풀리지 않았거든요. 은별이만 제 품에서 깊이 잠들었죠. 아이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꼭 자유로운 곳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2주간의 도주가 시작된 겁니다. 2주간의 숨막히는 도주 끝에 저희는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베이징의 대사관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만 바닥에 주저앉았죠.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진짜 자유에 도착한 거였어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기내식, 친절한 승무원. 모든 게 꿈 같았죠. 은별이는 처음 먹어보는 과자에 눈을 반짝였어요. 엄마, 이거 진짜 다 먹어도 돼요? 아이의 질문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조사 절차를 거치시게 됩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말했어요. 저희는 조사시설로 이동했습니다. 첫 일주일은 신원 확인이었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 아나운서가 맞습니까? 네, 10년간 일했습니다. 저는 방송 장면을 보여주며 증명했죠. 조사관들은 제 얼굴과 화면을 번갈아 봤습니다. 확실하네요. 북한의 간판 아나운서였군요. 남편 민철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과학원에서 가져온 자료들이 진짜입니까? 네, 제가 직접 복사했습니다. 해킹 프로그램 설계도와 사이버 공격 매뉴얼입니다. 남편이 USB를 건넸죠. 조사관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대단한 정보입니다.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한 자료예요. 한 조사관이 말했어요. 민철이가 가져온 자료 속엔 북한 해커 부대의 작전 내역까지 들어있었으니까요. 2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엔 신체 검사였어요. 기본 건강검진을 하겠습니다. 의료진이 저를 진찰실로 안내했죠. 혈액 검사, 엑스레이, 그리고 전신 검사.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피부가 검사를 하던 의사가 제 팔뚝을 보더니 멈췄어요. 이건 뭡니까? 의사가 확대경으로 제 팔뚝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문신 자국이었죠. 아, 그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5년 전 레이저로 지웠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의사는 조사관을 불렀어요. 여기 좀 보십시오. 조사실로 다시 불려갔습니다. 이번엔 조사관이 3명이나 앉아 있었죠. 리수진 씨, 팔뚝의 흔적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순간이 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막상 말하려니 목이 메었죠. 정밀 검사 결과 숫자 코드로 보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을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남편 앞에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서요. 민철이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남편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니 더 괴로웠죠. 저기, 제가 숨긴 게 있어요. 저는 팔뚝을 보여줬습니다. 평양 엘리트층 여성들은 비밀리에 문신을 받습니다. 말을 시작하자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당 간부들의 접대를 위한 거예요. 등급을 표시하는 숫자 코드죠.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철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여보, 그게 무슨... 저는 어등급이었습니다. 외모가 뛰어난 여성들에게 붙는 등급이죠. 당 고위 간부들의 연회에 불려가야 했어요. 언제부터였습니까?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아나운서가 되고 3년째 되던 해부터요. 거부할 수 없었어요. 거부하면 방송국에서 쫓겨나고 가족이 평양에서 추방되니까요. 민철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얼마나 자주요? 한 달에 2~3번이요.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부르고 때론.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때론 뭡니까? 조사관이 추궁했어요. 더 많은 걸 요구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나운서라는 직위가 있었고 거절할 수 있었어요. 다른 여성들은 그러지 못했죠.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 더러운 체제 때문이에요. 남편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도 남편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10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터져나왔죠. 이런 시스템이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평양에만 수백 명은 될 겁니다. 아나운서, 무용수, 가수, 대학생들까지. 예쁘고 젊은 여성들은 모두 대상이에요.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가져온 USB에 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금 거래 내역도요. 간부들이 여성들에게 주는 선물 비용까지 기록돼 있죠. 조사관들이 USB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진술을 계속했어요. 5년 전 문신을 지운 이야기, 레이저 시술을 받으면서 느꼈던 굴욕감, 그리고 언젠가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다짐했던 것까지. 리수진 씨,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증언은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여성 조사관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 따뜻함에 저는 또 울었습니다. 3주차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제가 가져온 다른 자료들도 분석됐죠. 평양 고위층 자녀들의 마약 투약 파티 영상, 불법 자금 세탁 문서, 뇌물 거래 내역. 이 자료들은 어떻게 입수했습니까? 방송국 편집실에서 우연히 봤어요. 그날 밤 몰래 복사했죠. 제가 설명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았습니까?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보험이 필요했거든요. 민철이의 자료와 제 자료를 합치니 엄청난 분량이 나왔습니다. 이건 대북 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히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큰 가치가 있어요. 기술 분석관이 말했죠. 다른 탈북자들의 증언과도 대조하겠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어요.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리수진 씨, 최근 탈북한 보위부 출신 인물의 증언과 90% 이상 일치합니다. 정말입니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제 증언이 진실로 인정받은 겁니다. 민철이도 마찬가지였죠. 남편분의 자료도 확인됐습니다. 실제 북한 해킹 프로그램이 맞습니다. 하지만 심리검사에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리수진 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수치가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심리상담사가 말했어요. 특히 밤에 악몽을 자주 꾸시죠? 네, 매일 밤 꿈을 꿔요. 방송국에서 거짓말을 하는 꿈, 간부들의 연회에 끌려가는 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매일 밤 식은땀을 흘리며 깼거든요. 특히 2020년 코로나 기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쓰러지는 걸 봤어요. 굶어서요. 하지만 방송에선 인민들이 행복하게 산다고 말해야 했죠. 그때마다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죽고 싶었어요. 매일 밤 은별이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줘야 하나 고민했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상담사는 저에게 심리 치료를 권했습니다.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천천히 회복하실 수 있어요. 민철이와 은별이도 검사를 받았죠. 다행히 둘은 제보다 상태가 나았습니다. 한 달간의 조사가 끝나갈 무렵 조사관이 말했어요. 리수진 씨 가족분들께 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새로운 신분과 정착 지원금, 그리고 심리 치료까지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였죠. 민철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해냈어요, 여보. 네, 이제 진짜 자유예요. 저는 남편을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죠. 다음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으니까요. 조사 3주차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은별이와 함께 시설 내 작은 놀이방에 있었죠. 아이가 처음 보는 장난감들을 만지며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조사관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리수진 씨, 잠시 나와주시겠습니까? 조사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죠. 무슨 일입니까? 북한에서 급박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조사실로 따라갔습니다. 여러 명의 조사관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민철이도 이미 와 있었죠. 여보,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한 조사관이 말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북한 당국이 리수진 씨 가족의 탈북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게 무슨...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아침 보도했습니다. 국가 반역자로 규정하고 전 인민에게 알렸어요. 조사관이 태블릿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화면에는 북한 뉴스가 띄워져 있었죠. 제 사진이 크게 나와 있었어요. 빨간 X 표시와 함께 배신자 리수진, 조국을 배반하고 적국으로 도주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더 있습니다. 조사관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부모님 사진이 나왔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시부모님까지. 리수진의 가족 2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반역자의 일가로 분류됐어요. 안 돼.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눈앞이 캄캄했어요. 숨이 막혔죠. 가슴을 움켜쥐었지만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리수진 씨, 진정하십시오. 조사관이 물을 건넸어요. 하지만 저는 물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거든요. 남편이 저를 붙잡았죠. 여보, 정신 차려요. 제가 죽인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자유를 원했던 제 욕심 때문에. 조사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일어설 힘이 없었습니다. 리수진 씨 잘못이 아닙니다. 북한 체제가 잘못된 겁니다. 조사관이 위로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부모님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평양 아파트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그 모습. 더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다른 조사관이 입을 열었어요. 북한이 리수진 씨의 과거를 조작했습니다. 대남 방송에 내보냈어요. 무슨 소릴? 남편이 물었습니다. 조사관이 또 다른 영상을 보여줬어요. 화면 속에 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아니었죠. 누군가와 친밀하게 있는 영상이었어요. 합성입니다. 얼굴만 따서 붙인 거예요. 조사관이 설명했어요. 리수진이 남한 정보원과 내통했다. 부도덕한 생활을 했다는 식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화면을 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10년간 쌓아온 제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였죠. 북한에 남은 지인들, 동료들 모두 저를 배신자로 볼 겁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를 공개합시다. 세상에 북한의 실상을 알려야 해요. 남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죠. 그건 신중해야 합니다. 조사관이 말했어요. 국가안보 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특히 해킹 프로그램 관련 자료는. 안 보여?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이 죽어가고 있는데 안보가 문제입니까? 저는 남편을 말렸어요. 여보, 진정해요. 하지만 저도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가져온 증거들, 북한의 추악한 민낯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 그걸 공개할 수 없다니. 리수진 씨 가족의 안전도 생각해야 합니다. 조사관이 차분히 말했어요. 자료를 공개하면 북한이 보복할 겁니다. 이미 체포된 가족들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증거를 공개하면 부모님이 더 큰 고통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북한의 거짓말만 퍼질 거예요. 시간을 두고 생각하십시오. 지금은 심리적으로 힘드실 겁니다. 조사관이 저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은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이것 봐요, 인형이에요. 아이는 밝게 웃었죠.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은별아. 저는 딸을 꼭 안았어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아이는 무슨 일인지 몰랐겠죠. 그냥 저를 토닥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부모님 생각만 했죠. 지금 어디 계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혹시 고문을 당하고 계신 건 아닐까? 엄마. 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은별이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죠. 엄마 힘내요. 우리 이제 자유잖아요.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딸을 보며 오열했어요. 은별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은별이를 위해서, 그리고 북한에 남아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걸. 선생님들, 저는 조사관들을 불렀어요. 제 이야기를 공개하고 싶습니다. 증언집을 내고 싶어요. 조사관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정말입니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게 북한에 남은 이들을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민철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찬성합니다. 우리가 겪은 걸 세상이 알아야 해요. 남편의 눈에도 결연한 의지가 보였죠. 시간을 두고 준비합시다. 심리 치료를 받으면서 천천히요. 조사관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짓눌리지 않기로 했죠. 대신 제 고통을 의미 있게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주 2번씩 심리 치료를 받았어요. 처음엔 악몽이 계속됐죠. 방송국에서 거짓말하는 꿈, 부모님이 고문당하는 꿈. 매일 밤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리수진 씨, 오늘은 어떠셨어요? 상담사 김 선생님이 물었어요. 조금 나아졌습니다. 이제 악몽이 일주일에 2~3번으로 줄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좋은 신호입니다. 트라우마는 천천히 치유되는 겁니다. 김 선생님이 미소 지었어요. 은별이는 어떤가요? 아이는 잘 적응하고 있어요. 다음 달에 초등학교 입학합니다. 그게 가장 기뻤습니다. 은별이가 정상적인 학교에 다니게 된 거죠. 북한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엄마, 학교 가면 친구 많이 사귈 수 있어요? 아이가 매일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은별이 친구 많이 사귈 거야.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민철이는 IT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여보, 첫 출근 어땠어요? 저는 퇴근한 남편에게 물었죠. 신기했어요.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게. 민철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회사 사람들이 잘해줬어요. 탈북자라는 거 알면서도 차별하지 않더라고. 남편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그것 봐요. 여기선 우리도 평범하게 살 수 있어요. 주말마다 저희는 서울 곳곳을 다녔습니다. 평범한 가족처럼요. 어느 토요일 은별이가 마트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 큰 마트 가보고 싶어요. 마트에 들어서자 은별이가 멈춰 섰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상품들을 보며 아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엄마, 이게 다 진짜예요? 그래, 다 진짜야. 과자 코너를 지날 때였습니다. 은별이가 한 과자를 집어들었어요. 엄마, 이거 먹어도 돼요? 응, 원하는 거 다 담아. 제 대답에 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다요? 혼나지 않아요? 은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북한에서 아이는 과자 하나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었거든요. 안 혼나. 여기선 뭐든 살 수 있어. 제가 말하자 은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와, 진짜 자유다. 아이가 소리쳤죠. 그 웃음소리에 저와 민철이도 웃음이 터졌습니다. 계산대에서 돈을 내는데 은별이가 신기한 듯 봤어요. 엄마, 여기선 줄을 서네요. 밀치지 않아요. 그래, 여기선 질서를 지켜. 북한의 배급소에선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싸웠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별이는 과자 봉지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다 제 거죠? 그럼 은별이 거야. 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 밤 은별이가 잠들고 나서 저와 민철이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죠?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물론이지. 은별이를 봐. 저렇게 행복해하잖아.
부모님 생각이 나요. 지금 얼마나 힘드실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철이가 제 손을 잡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서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효도일 거야. 다음 주 저는 탈북자 지원 단체를 찾아갔습니다. 증언집을 출판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하자 단체 대표가 놀랐어요. 평양 출신 아나운서의 증언이라니 큰 반향을 일으킬 겁니다. 각오는 됐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싶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만들어 봅시다. 집필은 쉽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아팠거든요. 평양 엘리트층 여성들의 문신, 키보드를 치다 멈췄어요. 손이 떨렸죠. 괜찮아요? 민철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계속 써야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타이핑했어요. 제 수치스러운 과거를. 하지만 이젠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2달간 원고를 썼습니다. 방송국에서의 생활, 거짓 뉴스를 읽어야 했던 고통, 탈북 과정의 공포, 모든 걸 솔직하게 담았죠. 다 썼어요. 원고를 출판사에 넘길 때 후련했습니다. 3월이 됐습니다. 은별이의 초등학교 입학식이었어요. 엄마, 이 옷 입어도 돼요? 교복을 입은 은별이가 물었습니다. 예쁘다, 우리 딸. 저는 아이를 꼭 안았어요. 학교 정문 앞에서 은별이가 멈춰 섰습니다. 엄마, 떨려요. 괜찮아. 선생님들 다 친절하시고 친구들도 좋을 거야. 제가 격려하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죠. 교실로 들어가는 은별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울컥했습니다. 남편도 눈물을 닦았어요. 우리 딸 정상적인 교육받게 됐어요. 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첫날 방과 후 은별이가 뛰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급식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아이의 얼굴이 상기돼 있었죠. 친구도 사귀었어요. 민지랑 서연이요. 와, 벌써 친구 사귀었네? 저는 딸을 안아 올렸어요. 네, 둘이 저랑 같이 놀자고 했어요. 내일도 같이 놀자고 했어요. 은별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매일 학교 이야기를 하는 은별이를 보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게 정상이구나. 아이들은 이렇게 자라야 하는구나. 북한에선 상상도 못할 평범한 일상이었죠. 어느 일요일 저희 가족은 남산타워에 갔습니다. 와, 높다. 은별이가 전망대에서 소리쳤어요.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였죠. 빌딩 숲, 한강, 수많은 사람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제가 은별이에게 말했어요. 진짜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가 진짜 우리 집이야. 은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자유롭게 해줘서.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딸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죠. 남편 민철이도 저희를 안았어요. 우리 힘들었지만 이겨냈어요. 앞으로도 잘할 수 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전망대를 나오며 저는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부모님이 계시겠죠.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 살고 있어요. 언젠가 꼭 만나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원고 최종본을 확인했어요. 평양 아나운서의 고백이라는 제목이었죠. 출판사에서 다음 달 출간한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제 이야기가 세상에 나가네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북한의 실상을. 민철이가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탈북자들에게도 희망이 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죽고 싶었는데 지금은 살아야 할 이유가 너무 많았죠. 은별이, 민철이, 그리고 제 이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진실을 말하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는 아나운서로. 옆에서 자고 있는 은별이의 얼굴을 봤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이었죠. 이 아이는 자유 속에서 자랄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서, 감시당하지 않는 세상에서, 고마워요. 저는 작게 속삭였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기회를 준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한국에 온 것, 가족과 함께 온 것, 살아남은 것.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죠.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겠죠.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 이제 저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은별이 학예회가 있어요. 딸이 노래를 부른대요. 평범한 일상. 하지만 저에겐 기적 같은 일상이었죠. 비록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저희는 이겨냈습니다. 함께였기에 가능했어요.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겠지만 우리는 해낼 겁니다. 자유를 위해 싸웠던 그 용기로 이제 저는 리수진이 아닙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는 영원히 남을 겁니다. 북한에 남은 사람들을 위해, 자유를 꿈꾸는 모든 이들을 위해 저의 긴 여정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니,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진짜 삶의 시작, 거짓 없는 삶의 시작, 자유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